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요, 가공 송전솔로 쪽하고 지중 송전솔로 쪽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 전에 2장에서 못다한 가공전선의 진동과 도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애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애자의 종류, 그리고 보시면은 애자의 전기적 특성, 그리고 가공전선로형 지지물인 철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장 정도는 끝날 것 같고 3장 지중 송전솔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진동과 도약 부분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진동과 도약. 진동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었다? 미풍 진동, 갤러핑,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바로 1시간 전에 설명드렸는데 섭스판 진동, 또 여기 나오면 이제 슬리트 점프,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셔야죠. 전선 진동에 대해서. 미풍 진동은 뭐다?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 뒤에 칼만화류가 생긴다. 위아래로 교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미풍 진동이다. 미풍 진동은 아까 뭐였죠? 1에서 7m 정도 사이에. 근데 갤러핑은 미풍 진동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 눈이 쌓여가지고 비행기 날개처럼 돼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얘가 이렇게 흘렀을 때 도착하는 이 전류하고 그 흐름하고 이쪽에 공기 흐름하고 같았는데 얘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천천히 와도 됩니다. 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더 빨리 와야죠. 아까 설명드렸던 건 종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를 한번 손으로 팍 치게 되면은 종이가 들썩들썩 거린다고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 부분. 슬리트 점프. 얘도 눈이라고 그랬죠. 눈. 스노우. 요 스노우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아까 한 14cm 정도까지도 눈이 쌓였었죠. 탈락이 되면서 얘가 도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슬리트 점프라는 얘기죠. 섭스판 진동은 뭐라고요? 두 개 사이에서 진동이 일어난다.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스페이스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 케이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 케이블은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얘 케이블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 케이블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얘 케이블도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바로 섭스판 진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중간에 설치를 해주면은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덜 하겠죠. 예? 섭스판 진동이.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진동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냐? 진동의 영향. 아까 설명드렸죠. 단선이 된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도선은 있는데 바깥에 와이어가 이렇게 끊어진 것도 보셨죠? 아니면 또 와이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도 보셨죠? 이렇게 단선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철탑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림을 이제 상부함 크게 틀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공지선 부분이고 얘 부분이 이제 중간이 돼야 되니까 약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가공지선은 나중에 이 각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154, 2에서는 몇 도, 765는 몇 도, 뭐 마이너스 8도, 345는 0도, 154는 뭐 2회선일 때 5도, 뭐 30도 이렇게 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각이. 피레에서 가공지선에 대한 각이 있었죠. 그런 부분 또 써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중간, 얘는 가장 크게, 그 다음에 얘가 중간. 상부함, 중부함, 하부함 이렇게 나눠졌었죠. 요게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옵셋이라고 했죠. 요걸 기준으로 얘가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얘가 옵셋이 있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얘가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의 옵셋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기본 지구에서는 얘가 작은데 다설 지구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쪽에서는 이걸 더 넓혀줘야죠. 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 섬낙은 내가 쳐가지고 플래시 오버하는 거, 넘어가는 거. 섬낙은 플래시 오버다. 역섬낙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선으로 넘어가는 게 역섬낙이다. 경관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 사이가 역섬낙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근데 아까 전선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 흔들려가지고 이 철탑 부분에 대한 어떤 와이어 부분에 연결돼가지고 철탑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철탑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뭐 한 일주일 전쯤에 며칠이나 된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철탑이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가면서 다른 걸 옆에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철탑 같은 것도 보시면요, 옛날에 철탑 진단도 제가 했었습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이 철탑은 이제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개수를 해가지고 구조 기술사가 이걸 다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라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그럼 철탑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진다 이거죠. 기계적 강도 같은 게 저하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진동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철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옵셋도 있고, 뭐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의 영향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댐퍼가 나왔었죠, 댐퍼. 범퍼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범퍼. 충격을 흡수하니까. 얘 댐퍼도 마찬가지로 그 진동 현상을 흡수하는 게 댐퍼입니다. 댐퍼자가 들어가면 진동을 흡수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는 아톡스 벡토 스페이스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게 스페이스 댐퍼네 결국. 아머로드 스톡 브릿지 댐퍼 스페이서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브릿지 댐퍼 이렇게 5개. 여기 뭐 프리센터형 현스 클리프가 있는데 뭐 이거는 보통 이렇게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를 씁니다. 아머로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3장에 가면 요 뒤에 이제 현스 애자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자가 있으면 애자 뒤에 현스 클램프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선이. 그럼 전선을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니까 전선을 보강해서 이 전선하고 똑같은 재질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임새로. 그럼 여기 이렇게 재질이 틀린 게 있겠죠. 이렇게 이걸 아머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진동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시면은 철탑에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을 흔들리는데 이 전선에 대한 무게라든가 인장 하중이라든가 경과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게 부분입니다. 여기 무게를 틀리게 해주면 얘가 흔들리는 게 틀려질 거 아닙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단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까처럼 무게를 바꿔주기 위해서 진동도 흡수하면서 무게도 바꿔주면서 진동도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스톡 브릿지 댐퍼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케이블이 가면은 요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다는 얘기죠. 강선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추를 달아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무게를 달려가지고 충돌을 한다. 스톡브리지 댐퍼. 근데 토셔널 댐퍼는 그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얘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톡브리지 댐퍼는 그냥 일자형입니다. 이렇게. 근데 토셔널 댐퍼는 요거를 이제 추를 반대로 달아가지고 얘가 좀 더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틀리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베이트 댐퍼는 뭐였죠? 그러니까 철탑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가공지선이 가면은 여기다 점퍼 이렇게 달았었죠. 이쪽도 점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선을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뭐 5에서 한 7m 정도 이거하고 똑같은 선으로 보강을 해줬던 게 베이트 댐퍼입니다. 여기. 그럼 스페이스 댐퍼는 아까 보셨죠? 철탑하고 이 전선 사이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스페이스 댐퍼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좀 더 그림을 그린다면 강선에 이제 추가 달렸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뭐 A 책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3분의 2 A 뒤에 이렇게 달려있다. 책에 그림이 나와있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은 58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나요? 스톡브리지 댐퍼하고 A하고 3분의 2 A 지점에 달려있고 아머로드 같은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선 위에 현스 클램프를 가지고 테퍼로 조임새로 주어졌다. 근데 이제 토셔널 댐퍼라든가 베이트 댐퍼라든가 스페이스 댐퍼가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첫째 시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지금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전선의 도약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슬리트 점프 같은 도약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눈이 없어지면서 도약되는 게 슬리트 점프다. 눈에 관련된 거는 갤러핑하고 슬리트 점프다. 근데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는 미풍 진동, 갤러핑, 서브스판 진동, 슬리트 점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서 옵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댐퍼 부분들이 나왔는데 댐퍼 부분이 이렇게 아머러드, 스톡브리지 댐퍼,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댐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다.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옵셋을 보실 때는 가공선로의 옵셋하고 지중선로의 옵셋 아까 설명드렸죠. 신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선로의 옵셋은 맨홀의 접속부에서 여기 직선부까지 요거를 곡선을 준 게 옵션이다. 옵셋이다. 그리고 전력구에서는 스네이크 배설을 한 게 옵셋이다. 스네이크 배설의 피치는 6m다. 1.5m마다 이렇게 그 피치 간격들을 맞춰주게끔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요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 얘 10점. 어떤 경우가 있으면 가공선로의 옵셋과 지중선로의 옵셋을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요게 한 3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 그러면 25점짜리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좀 써주셔야지 25점짜리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옵셋만 설명하기에는 25점짜리로 나오긴 좀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애자에 관련돼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애자에 대한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은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해가지고 4, 5, 6 그래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쪽 가세요. 그 애자의 구비 조건이 이어가지고 애자의 정기적 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애자의 정기적 특성에서 애자련에 대한 구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자, 애자의 구비 조건. 먼저 애자가 뭔지 아셔야죠. 애자가 정기적으로 이제 절연하고 해서 자기로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애자 같은 경우는 지지물을 지지대에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하고 정기적으로 절연하는 부분이죠. 네. 애자의 정의. 애자란
전선을 지지물의 완금 또는 지지대에 기계적으로 고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쓰시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죠. 2번. 항상 보시면 뭐 정의 내리고 그걸 1, 2 하는데 중간중간에 딱 끊어서 써주셔야 된다. 그냥 말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기 좋게끔. 2번. 정기적으로 절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구비조건. 구비조건 나왔으니까 구비조건. 거기 5가지가 있었죠. 1, 2, 3, 4, 5. 책에 있는 걸 보시면 예제 구비조건은 5가지다.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 피레기의 구비조건하고 얘가 조금 유사합니다. 이 뒤쪽으로 가서는. 피레기의 구비조건 충질 상속 내가지고 충격 파워 방연계 시전압에 몇 배 이상 뭐 높을 것. 제한전압이 뭐 낮을 것. 상용주 파워 방연계 시전압이 높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내구성이 좋을 것. 뭐 경제적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요 뒤에 가면 얘도 내구성이 나올 거고 경제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애자에 대해서 표면에 대한 누설 저항. 애자가 왜냐면 절연을 해줘야 되니까 절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그 기계적인 특성이 여기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규 전압에 대해서 절연 내력을 가질 것. 왜 애자가 정기적으로 절연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전압에 대해서도 절연 내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1번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 부분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2번 충분한 정기적 표면 저항을 가지고 누설 전류도 미소할 것. 뭐에 대해서? 비, 눈, 안개에 대해서. 왜냐면 애자라는 게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가공선로의 전선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애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애자라는 건 정기적으로 절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조금 이따 보시면은 피내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구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구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내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쇳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 성분이죠. 그럼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부분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 정기적인 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딱 피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애자 밑에 주름이 있는 게 바로 정기적인 거리를 늘려주기였는데 정기적인 표면 저항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정기적인 거리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항에 따라서. 누설 전류도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염분이 있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뭐 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한 저항들이 약해져가지고 정기적인 부분이 틀려질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다 고드름이 달려가지고 이 길이가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상규 송전전압에서도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말 것. 코로나 방전. 그리고 네 번째, 충분한 기계적 강도. 강도를 가질 것. 다섯 번째, 내구성 있고 경제적일 것. 여러분들이 이런 구비조건, 전선의 구비조건도 있었죠. 피레기 구비조건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을 다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4번이나 5번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쓸 때 이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딱 그림을 보면 절연 내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쓰고. 그 다음에 이 절연 내력을 가지다 보면 표면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누설 전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 쓰고 누설 전류에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겠다.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경제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유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쓰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암기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좀 보여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애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의 종류. 저는 이제 외웠습니다. 핀, 현, 장지. 책에 있는 대로 보면 핀, 현, 장, 지. 핀애자가 뭐라고요? 핀애자죠, 그냥. 현이 뭐라고요? 김정은 대리님, 현이 뭐죠? 예, 현세자. 만성씨, 장이 뭐죠? 예. 최 차장님, 지가 뭐죠? 예.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니.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내무예자, 내염예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예. 근데 책에 있는 대로만 보면 핀애자는 아까처럼 여기 핀이 달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금구 부분은. 그래서 얘는 하나만 써야집니다. 하나만. 여기 보시면 책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인 강도 부분이 이제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 개 씁니다. 여러 개. 이렇게 달려있고, 또, 이렇게 달려있고, 또,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아까 몇 개 달려있었죠? 그죠? 1호사가? 10개 정도? 3, 4, 5가 20개 정도. 그럼 1호사는 8개에서 한 13개 정도인데, 아까 9개가 있었죠? 보통은 9개에서 한 11개 정도를 답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 적을 때는 조금 더 뭉뚱그려서 8개에서 13개 정도인데, 그 중에 보통 9개에서 11개 정도를 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3, 4, 5 같은 경우는 18개에서 뭐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한 20개 정도 되죠. 예, 현수예자는 이렇게 닿는데,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속해정, 클레비스형. 속해정은 볼처럼 되어 있습니다. 볼이 있고, 여기 되어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사실상은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아까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 밑에 속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볼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위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속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얘가 딱 끼어질 거 아닙니까? 볼과 속해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속해청이라고 합니다. 클레비스형은 이걸 앞에다 이렇게 끼는 부분이 클레비스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 소켓형은 그렇게 되어 있죠. 61페이지에 60페이지 핀애자도 그림이 나와 있죠. 내부적으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핀애자나 현세자나 장간애자나 지지애자나 제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게 책에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만 핀애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만 쓰여지다 보니까 예? 자기적인 어떤 기계적인 특성도 약하고 왜냐 하나만 쓰여지니까 전압도 많이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현수예자는 여러 개를 다룰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 속해청하고 클레비스형으로 나눠진다. 속해청은 이렇게 돼 있고 클레비스형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끼우는 이런 타입이 있다. 클레비스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간애자는 장이 간격이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기적인 길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 부분은 보통 여기가 254mm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250m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280mm, 320mm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몇 개? 여기 나와 있죠. 1호사 같은 경우는 9개. 62페이지 보시면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900 같은 건 몇 개? 2개죠. 15에서 25 미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셔도 대충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현수예자 같은 거 애자련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를 더 여유있게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불평형 절연도 하기도 하고 절연엽조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기 대지전압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적 강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현수예자련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이걸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장간애자는
이게 길이를 길게 하다 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기 근구리가 있고 여기 근구리가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거리가 긴 게.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그 재질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자기 성분이라는 얘기죠. 자기. 도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간의 애자는 많은 갓이 있고 원통형의 긴 애자다. 그래서 연걸용 근구를 해가지고 캡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했는데 경련열화가 적고 표면 누선거리가 절어가지고 염분에 의한 애자 소선이 적다. 하지만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강도가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시각화하고 그걸 이제 도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가고 그걸 정리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지지애자는 상단부의 이제 장간애자하고 비슷한 모양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지애자가 틀린 것은 얘는 이제 발변전소나 개폐소의 모선 등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라인포스트 애자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간애자 그림 나와있고 라인포스트 애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지지애자에서는 발변전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2,000 같은 경우 보면 핀애자 대신에 이런 라인포스트 애자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가시면 애자의 정기적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애자의 정기적 특성.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완성씨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64페이지 보시면. 네. 예. 예. 그게 답입니다. 그냥 4번 애자령 개수 결정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1번, 2번, 3번, 4번이 다 따로따로 다 10점짜리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다 묶어서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먼저 애자의 정전윤양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했을 때 이제 RLCG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RLCG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5장에 가서 송전 특성에 가서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나왔죠. 마찬가지로 애자도 R인지 L인지 C인지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자에는 바깥에 이제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부분에는 표면 저항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는 애자에는 절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입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전체 U를 가지고 E는 뭐 D분의 S 해가지고 어떤 그 표면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콘덴서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체를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C 성분입니다. 얘도. 그거 보시면. C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정전 윤양이 어떻게 될까? 하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여러 개 묶였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애자의 정전 윤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초호환이라든가 초호각 같은 거를 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자의 정기적 특성에서는 1, 2, 3, 4 그 4개를 다 가지고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을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애자의 정전 윤양. 정전 윤양은 이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개에 대한 값들 그리고 여러 개에 대한 n개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나중에 연능률이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애자의 전압 분포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데 애자의 정전 윤양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한 개 했을 때 한 10에서 45 피코프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늘어나서 n개 정도가 되면은 n개 했을 때 한 개에 걸리는 정전 윤양은 한 10 피코페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정하게. 왜냐면 이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한두 개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들썩들썩 거릴지 몰라도 이런 게 여러 개를 묶어주게 되면 한 개당 걸리는 부분은 한 10 피코페롬 정도로 균일하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2번. 여자의 전압 분포. 아까처럼 이렇게 현수회자를 9개를 이렇게 달았다. 9개를 달았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될까? 한 개당 지금 10피코페로를 정전용량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책에 보시면 65페이지 보면은 병렬내가지고 이렇게 막, 이쪽도 걸고, 이쪽도 걸고, 이쪽도 걸고, 이렇게 그림을 막 여러 개로 그려놨습니다. 정전용량을. 이 부분을 딱, 보면은 전압 분포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1번부터 10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왜 1번이냐? 전선이 여기에 걸리니까. 전선에 가까운 쪽부터 1번. 그럼 여기 한 8번 정도 가면은, 여자의 이렇게 전압 분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25%. 20에서 25% 사이에 여기 가고, 얘는 한 5% 정도 나오나요? 5% 정도 나오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여기 때 부분이 제일 전압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죠. 네, 여기 때는 전선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전압이 제일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전개가 가장 강하니까. 얘 부분은 이렇게 많이 걸리고, 여기 부분은 좀 적게 걸리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 그림을. 그러면 얘 부분이 빨리 터져나갈 거 아닙니까? 터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1호사라는 부분이 있다. 그럼 1호사에 대한 전압 중에서 한 20% 정도가 여기에 걸린다 그러면은, 얘가 10피코페로빗인데, 견딜 수 있는 정전용량이, 거기에 전압이 많이 걸리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전류도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 초호환. 이렇게 달아주면은, 여자의 정전용량이 더 균일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끝에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병렬로 여기다 또 하나 더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회로적으로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전압 분포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됐던 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이 올라가면서 여기 부분이 떨어지고 여기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선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철탑을 보시면 가공성전선로에다 이렇게 초호환이나 초호각을 달아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고가 나더라도 애자가 파괴되지 않고 여기서 낙뢰가 쳤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타고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애자가 또 소선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정기적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훨씬 더 짧지 않습니까? 앞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다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전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피레기를 보시면은, 피레기가 이렇게 주름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변전세 가시면 피레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레기 카운터가 여기 밑에 달려 있는데, 피레기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쇳덩어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간 모양으로 이렇게.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처럼. 정전용량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걸 좀 더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링을 달아줬죠. 그럼 이 아킹온하고 아킹린하고 똑같은 거죠. 초호환, 초호각, 아킹온, 아킹린 되는데 그 용어 부분을 매칭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약간 틀립니다. 초호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킹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호환이. 예, 환인데 아킹 링 초호각이 아킹 혼 이렇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됐죠? 초각은 초공 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로 된 거. 초환은 말 그대로 환으로 이렇게 된 거. 환이 이렇게 됐죠. 얘가 초환이고 링이다. 초환이니까 링이다. 링 반지처럼 이렇게 됐다. 초각이다. 혼 뿔처럼 이렇게 뿔 불 때 혼불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각은 혼이고 그림은 이거고 아킹링은 환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 또 헷갈리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애자의 연능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처럼 연능률이라는 건 효율입니다. 효율. 연능률. 효율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연능률 효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을 집어넣습니다. 효율은 VN NV1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1은 뭐였죠? 얘 하나당 걸리는 부분을 N개를 곱하는 거야. 얘는 전체에 걸리는,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전체에 걸리는 전압분의 각각의 개개별로 걸리는 전압들을 다 했을 때 효율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당 걸리는 게 이게 조금씩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얘보다는. 연능률을 1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연능률을 계산하는 부분이 아까처럼 이런 초호환, 릭이라든가 이제 초호환, 초호각들을 하게 되면 얘에 대한 전압들이 분포가 균일해지니까, 얘가 균일해지는 거 아닙니까, 각각이. 전체 부분에서 얘가 균일해지니까 얘 부분이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처음에는 얘는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비율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각각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텐데 얘 부분을 지금 균일하게 맞춰줬잖아요.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지면 전체에 걸리는 전압하고 얘 부분이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효율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연능률,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초호환, 초호각 같은 걸 달아서 연능률을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이 안에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이 뭐 그림 같은 게 안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보시면 섬락전압이 나온다. 이 섬락전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락전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의 섬락전압.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죠? 애자의 섬락전압에서. 한번 보시죠. 김종훈 대리님. 애자의 섬락전압 거기 진한 색으로 나와있죠. 뭐뭐 나와있죠? 6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섬락전압 해가지고 건조 섬락전압 해가지고 진한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건, 주, 저는 이제 유, 충, 50% 이렇게 왔는데 그 유자는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건주, 유, 충 50%. 건조 섬락전압이 되죠. 건조했을 때. 주수 섬락전압이 되죠. 물을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비나 눈이나 안개 아까 설명드렸습니까? 유중 파괴 전압. 근데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유중 파괴 섬락 전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충격파, 임펄스, 섬락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섬락 전압이 있습니다. 책에 내용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조 섬락전압이나 주수 섬락전압 같은 경우는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죠. 상규 대지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부 이상 전압에 관련돼서 보는 부분이죠. 내부에서 어떤 이상 전압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충격파 같은 건 어떻게 됐죠? 외부 이상 전압이라는 얘기죠. 얘는 얘 부분들은 외부 이상 전압. 나중에 여러분들 이상전압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피레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해가지고 설명드렸었죠? 피레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때 내부에서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었죠? 개폐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용집합 방정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건조섬락 전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그 건조할 때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걔가 절연이 파괴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좀 높겠죠. 주수 섬락 전압 때보다는. 얘 같은 경우는 한 뭐 80kV라든가 이런 식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애자의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전기가 누설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주수 섬락 전압 같은 물이 인가됐으니까 표면의 저항이 좀 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저항이 떨어졌으니까 얘 전압보다는 적은 전압이 인가되면은 도통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한 50kV 정도.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인가되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있죠. 얘도 조건이 있고. 얘 같은 공기 중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험 조건이
20도씨 760ml 예? HG 상대 습도 80도. 여기 딱 보면 20도씨 760mg 하면 딱 코로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온도계수 해가지고 24.3, 코로나 인계전압에서 24.3, M0, M1, 로그, 델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에서 이런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20도씨에서 760ml HG 조건에서 계산한 값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여기 얘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물이 어떤 조건이냐 이거죠. 주수각도는 45도. 주수량은 매분 3mm. 어제가 한 5에서 9mm 정도 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주수에 사용되는 물의 고유 저항은 1000 ohm/cm. 저항 부분은. 물에도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건했을 때 내부 이상 전압을 견디는 저런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중 파괴 전압은 보시는 것처럼 애자를 기름 속에다 담가가지고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파괴됐을 때 그런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료치입니다, 이렇게. 내부 부분이다 보니까. 시료치. 근데 여기 외부 이상 전압을 갔을 때는 이제 피크치 부분이 되겠죠, 피크치. 왜냐면 사고 부분이니까 외부 이상 전압은 피크치 부분이 될 겁니다. 파고치, 피크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볼 때 이쪽이 내부고 외부라는 부분이 이런 인간은 그런 부분을 보고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파 삼락수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전압의 충격파, 전류의 충격파, 그리고 이게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부분이었고, 개폐서지에 대한 전압 전류가 또 틀렸었죠?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귀하 경점을 없는 선이 얘가 30에서 90%였죠. 전류는 10에서 90%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완성시 앞에 1.2가 뭐라고요? 1.2가? 최차님 1.2가 뭘 의미하죠? 예, 여기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에서 1.2가 뭘 의미하네? 예, 파두장. 얘는 파미장. 얘는 귀하경점을 연결하는 포인트. 옛날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오셨을 때 충격파가 나오면은 충격파 임펄스 전압이 됐을 때 전압은 이거고 이렇게 또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압을 인가하니까. 왜냐면 초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류도 알아야죠.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죠. 개폐서지는 250 곱하기 2500인가요? 마이크로세컨드.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했던 걸 이런 데서도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만약 이런 데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씁니다. 건주, 충 50%. 근데 이중 파괴점을 하나 더 적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적고 좀 세부적으로 적는 겁니다. 근데 기본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적어주시되 좀 남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적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적어주셔야 되겠죠. 요건 내부 이상 전압이고 요건 외부 이상 전압이고 요거는 시료치고 얘는 피크치고 이런 식으로. 충격파 부분은 이런 충격파 전압을 인가를 해가지고 소선되지 않는지 그걸 저런 전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압을. 전극파로 충격을 하기도 하고 부극파로 충격을 하기도 하고 개폐서지로 충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50% 섬락은 뭐냐?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 섬락 전압은 표준파형의 충격파 전압을 몇 번 인가했을 때 그 반수가 섬락하고 나머지 반수는 섬락하지 않는 전압. 말 그대로 50%다 이거죠. 여러 번 인가를 해봤더니 50%는 섬락하고 50%는 섬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50% 섬락 전압은 애자의 섬락 횟수가 뭐 6회 이상, 전압 인가 횟수는 한 2배에서 한 30회 이상을 인가를 했을 때
50% 이상이 삼락이 일어났을 때의 삼락전압을 50% 삼락전압이다 이거죠. 근데 조건은 뭐다? 마찬가지로 충격파를 인가하는 겁니다. 왜? 외부 이상전압이니까. 저희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상규 대지전압에 대해서 보는 내부 이상전압이기 때문에 얘는 전압은 딱 걸려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애자가 절연하고 있는 전압을. 얘는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충격파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이상전압을 보고 그 외부 이상전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 이상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의 표준 충격 파형을 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표준 충격 파형을 인가했을 때 50%는 섬락하고 50%는 섬락하지 않을 때의 전압을 50% 섬락 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락 전압에는 4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유중 파괴 전압 정도가 더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애자 결수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